네, 안규백 민주당 당선인 이제 4선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안규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회의를 열어서 비례대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추정하기로는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3석, 정의당이 5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민생당은 한 석도 없고요. 잠시 뒤에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결과를 지켜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여러 개의 특징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막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비판을 받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낙선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정치인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차명진 후보가 있었죠. 차명진 후보가 있었고 또 미래통합당의 인천 연수울에 공천이 안 됐다가 다시 살아난 민경욱 후보가 있었고 또 강원도 춘천 지역에 김진태 의원이 있었죠. 김진태 의원. 그런데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된 민주당의 허영 후보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김진태 후보가 아닌 자신을 춘천의 유권자들이 선택했는지 허영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춘천의 품격이나 자존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다시 되찾아라. 시민들의 열망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춘천 발전과 경제 침체 문제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라. 이런 주문이 선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심지어는 닭갈비 막국수조차 먹고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의 여러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변화와 교체의 열망들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예전에 정치를 보면은 이른바 상대당 저격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말도 거침없이 하면서 그래서 또 그 진영 지지자들의 상당히 여러와 같은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품격 있는 언어로 비판을 해야지 막말, 좀 듣기 힘든 말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우리가 표를 줄 수 없다. 이번에 그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김진태 의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이제 세월호 촛불 집회 때 세월호 촛불 집회가 춘천에서는 어디서 열렸냐면은 이 김진태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앞에서 열렸습니다. 포위하고 이러면서 김진태 당시 의원의 어떤 낙선 또는 이제 퇴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월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진태 당시 의원의 이제 막말 같은 논란들이 계속 이제 화두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의 막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통합당 내에서 이게 이제 이 소위 진영 논리가 작년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심화되면서 이 정치인들의 말이 자신들의 그 적극적인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듣는 국민들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그 생각, 배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이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터진 게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결국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춘천까지 날아가가지고 이 여파를 미친 거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김진태 의원에 대한 어떤 막말에 대한 이미지가 차명진 후보로 인해서 되살아나면서 그 역풍을 좀 맞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명진 후보는 자기 탓하지 말아라 달라 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마녀 사냥할 수 있나 죽은 자를 또 죽일 수 있나 그러나 유권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전의 정치 환경과는 달라졌다.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졌고 정치를 보는 소양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줘야 되는 게 정치적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 막말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을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막말이야 뭐 여든 야든 다 있어 왔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귀태 발언부터 시작해서 노인 편화 발언 등등이 많이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야당일 시절에 야당들이 네, 좀 그렇죠. 말을 그렇게 네, 그렇죠.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어떤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막말과 진보 진영의 막말 뭐 이런 것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은 이 진보 진영의 막말은 약간의 어떤 내성이 좀 생겼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예. 본다 그러면은 이제 스피커의 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상 그 팬덤에 대한 스피커가 굉장히 위력이 강하고요. 보수 진영의 스피커의 팬덤들은 조각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 막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차명진 의원 후보가 막판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인의 말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거철인데 가장 그 예민할 수 있는 세월호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끄집어냈다는 그 자체는 그 영향에 대한 파급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막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좀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막말 정치인은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준엄한 뜻을 투표를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에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좋은 교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영 의원, 네.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름도 쟁쟁한 민생당의 또 무소속 이 중진 의원들이 다 낙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민생당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손학규 의원 역시 비례해서 안 될 정도로 초라했고요. 뭐 다른 뭐 대표적인 뭐 의원들 유성엽 의원 포함해서 정동영, 의원, 손정배, 박두선, 예, 예. 네, 뭐 박지원 의원까지 예. 호남의 이른바 거물들이 전부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성적표가 지역구 0석 그리고 비례대표도 역시 0을 기록하는 아직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호남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전 의원이나 지금 보시는 정동영 뭐 대선 후보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저런 예. 분들이 전부 표 차이가 아슬아슬하게 난 것도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완패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미 익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양당 정치로의 회귀인 동시에 지난 4년간 국회 소수당인 당시 국민의당이 선거를 이겨서 민생당까지 오게 되는 그 소수당의 역할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여당과 야당이 충돌할 때 중간 지점에서 중재를 하거나 제3의 대안을 내거나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능력 없는 소수 정당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 그리고 그 당시 대통합 민주신화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의원 15대 때 초선 의원일 때 푸른 정치 모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유권자들로부터 더는 우리는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뭐 시간의 무상함이라고 할까요? 세월의 무상함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진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정치인이 자기가 떠날 때를 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천정배, 정동영, 뭐 박지원 이런 분들 정말 한참 때인 것 같긴 한데 돌이켜 보면 과거 구민주당의 권노갑, 한화갑 이런 분들 이야기처럼 지금 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민생당이 국민의 어떤 코로나에서의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나? 그러지도 못했고 호남에서 원하는 변화와 세대 교체의 바람도
담아내지 못했고 오로지 과거에 DJ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하고 그 잘 나갔던 시절의 영예를 호남에서 계속 4선, 5선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게 호남의 지금 평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떠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점에서 세대 교체를 갖다가 강제로 단행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동영 의원이 예전에 재선 의원 시절인가요? 청와대 들어가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 앞에서 건너갑 고문을 겨냥해서 퇴진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우리 당에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동영 의원도 유권자들에 의해서 낙선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 그러면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28곳 가운데 27곳을 석권을 했는데 단 한 곳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용호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당선인 이용호 의원의 전화 인터뷰 내용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하나 여성 후보들이 20대 때보다는 21대에 더 많이 당선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당선이 됐다. 네, 생각보다 29명 정도가 당선된 걸로 생각되는데 지난 총선에는 26명이죠. 예, 그 정도로 당선됐는데 상당히 약진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합당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이제 당선된 걸로 진출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총선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은 전체적 의원 숫자의 불과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비교점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또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좀 더 도전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함에 따라서 좀 더 다음 총선에는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여성 정치인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번은 여성을 공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례대표에서는 그래서 여성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기는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 여성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많은 여성 후보들이 출마를 했고 또 당선도 많이 됐다.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뭐 초선인 여성 의원들 많이 당선이 됐고요. 모두 후보자가 209명이었습니다. 지역구 253개 지역구 중에서 이 가운데 29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10%가 조금 넘는 당선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비례에서 아까 주정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47명의 순번 중에서 20명이 여성입니다. 예. 이게 홀짝 이제 남성과 여성 배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예를 들어서 3번에서 끝나면 1번, 3번이 여성이니까 2명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이 돼서 전체 다 합하면 300명 중에 49명의 여성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헌정사상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최대의 여성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되는 21대 국회에서 과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입법이라든가 성범죄 관련 대책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것도 여성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6% 정도 되겠네요. 전체 의원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탄생한다. 아직은 서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2대 총선 때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여성 후보들이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성을 내각에 30%를 앉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그리고 교육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다양한 곳의 장관들이 이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지금 이제 내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민정, 배현진, 이런 지금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비교적 젊으시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향후에 지금 내각에 물론 이제 국회의원에 있다가 내각으로 가신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지역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구에서 여성이 당선된다는 게 어렵고 그 어려운 것을 뚫고 일어났을 때는 저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역구에서 뽑힌 젊은 이런 그 여성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좀 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정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중단했던 수사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는데 이 사건에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김기현 전 시장은 그 수사 때문에 내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당과 야당으로 출마를 해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는 선거 완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선거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당선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우려들의 근원은 검찰의 저의 선거 출마 방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횡포였죠.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검찰의 횡포에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다. 저는 검찰의 엉터리 기소에 대해서 사법부가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지난 2년은 거의 20년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할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불명예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제 진심을 우리 시민들께 호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심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 지원 요청이 와서 저에게도 바쁜 시간이긴 했지만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운하라는 분이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공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왔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자신의 그 공권력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를 이렇게 유린하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느냐. 예, 나란히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황운하 당선인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가 본격화하고 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계속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사람이 직접적 사건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황운하 당선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찰 출신이고요. 주로 그동안은 검찰과 나를 세워왔습니다. 검찰로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강조했던 인물이고 김기현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선이 됐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예.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사법기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 출신으로서 지금 법적인 쟁점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의 당사자 이렇게 되니까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아마 엄청난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검찰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된다면 또 상당한 논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또 그때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뭐 뉴스가 되겠죠. 아마 국회에 입성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뉴스메이커로 아주 뭐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행히 한 분은 법조인 출신이고 한 분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에 활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로 앞으로 그 계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또 아마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은 개개인 독립적인 어떤 그 입법기관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검찰 수사가 일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단 한 곳에서 무소속 출신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에서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이강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용호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로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이번 선거의 승리가 제 개인의 승리라기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역시 민심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재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좀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용호 무소속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회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례대표 최종적으로 각 당별로 몇 명이 당선이 되는지 선관위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면면도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각 당별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번이 윤주경, 윤봉길, 좀 천천히 좀 가시죠. 다시 한번 좀 앞부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관장이 1번이고요. 윤창현, 한무경,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후보들이 당선됐을까요? 전 국사편찬위원인 정경희,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 조명희 항공위성 시스템학과 경북대 교수,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예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지성호 전 NAUH 대표이사, 탈북인 출신이죠. 다음 또 볼까요? 이영 한국저작권보호원이사, 최승재 전국소상공인 살리기운동본부 대표, 전주의 전 부장판사, 정운천 의원, 서정숙 전 한국여약사회 회장, 이용 전 법슬레이 국가대표 총감독, 한 명이 아마 더 있죠. 미래한국당은 허은하 한국이미지연구소장. 이렇게 19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한번 볼까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 가능 인원은 17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현영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참 많이 출연했었죠.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인숙, 80년대 대학 시절 보냈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명지대 교수,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연합회 부회장,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조종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함께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죠. 정필모 전 KBS 부사장, 양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참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유정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최혜영, 이 민주당이 영입했던 인사인데 이제 민주당이 앞에는 시민 세력에게 넘기고 11번부터 배정을 했는데 최혜영 강동대 교수,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김홍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버지죠. 그리고 형인 고 김홍일 전 의원, 김홍업 전 의원 해서 4부자가 차례로 국회의원을 지내는 그런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전영기 유엔 헤비다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까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의당은 류호정, 장혜영 당선인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마해서 청년 정치 꼭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강은미 전 광주광역시의원,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 공동본부장, 이윤주
정의당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위원장 5명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 종주하면서 했지만 많은 선택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번 최연숙 대한간호협회 대구간호사 회장, 동산병원 수간호사로 일해오고 있고요.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이렇게 3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이 열린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7명 이상 당선 목표로 했는데 결과는 3명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 이렇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47석인데요. 이 가운데 그동안 비례대표 주요 후보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차례로 초대를 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당선된 후보들 가운데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그리고 신현영 당선인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윤주경 당선인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당선인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각오를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과 생활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코로나19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정말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과 함께 또 호흡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모든 정체성들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분들, 차별받는 부분들, 소외당하는 부분들부터 이제 조명해 가고 싶다. 그게 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 이 각오를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를 했죠. 정의당의 지나온 길 이야기하면서 심상정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고생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박장원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전 눈물에는 참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진보가 새로운 진보 아젠다를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도움을 못 받고 자력으로 좀 진보 정치가 뿌리 내리려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진보 아젠다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소식을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3시에 안산에서 기억식으로 불리는 추모식이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 기억식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게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월호 참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함께 울었고 함께 행동했고 세월호를 통해서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았다. 바로 세월호의 교훈이 지금의 코로나19에 우리 전 국민이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대응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세월호 참사의 교훈,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